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6월 30일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의 마지막 웜의 신박 순서입니다. 댓글에서 엘니뇨, 미소년은 엘니뇨인데 뭐 아기 예수를 지칭하기도 하고요. 근데 소년은 뭐지 했더니 라니냐라고 또 댓글에서 정답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하나 또 배웠습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이니까요. 책을 소개하는 시간인데 이대호 기자가 쓴 모르면 당하고 알면 돈 되는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이대호 기자가 이방희의 성공예감이었던가요? 그걸 이어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도 진행을 하고 계시고,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 아무도 말해주지 않던 은밀한 뒷이야기가 공개된다라고 해서 저한테 이 책에 대한 추천사를 부탁을 해서 제가 지난번 아들 졸업식 때문에 뉴욕을 갈 때는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 책을 원고를 다 읽었었고요. 돌아올 때 읽었던 책 원고가 바로 요 책이었는데요. 책을 읽다 보니까 역시 기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우리 정치에 이제 실상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잘 써놨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전문가와 사기꾼 그 한 끗 차이. 여기 보면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리딩방, 그리고 증권사 직원이라던데 당신은 누구, 계좌 인증으로 열리는 개미지옥, 이런 것부터 베스트 애널리스트의 진실, 그리고 트레이딩을 조장하라, 선수들은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공매도도 있고, 그리고 공시인가 요런 얘기, 그 가치교 맞추기의 IPO, 시장의 검은 손 주가 조작 세력을 만나다, 요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M&A 복합 기획형 주가 조작, 가치 아닌 가격을 보는 사람들, 기업들의 진흙탕 싸움, 언론 오보 대잔치, 친절한 은행원이 더 친절해질 때 등등 해가지고 요 앞에도 그렇게 해놨어요. 누가 호구인지 모른다면 당신이 호구인 것이다. 이 카드 칠 때 그죠? 이 카드판에서 오늘은 누구 돈을 따야 되지 했을 때 호구가 안 보이면 내가 호구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면서 실제로 주식시장이 그 순기능이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기업이 그 돈으로 인력도 후산 인력도 뽑고 시설 투자도 하고, 그게 이제 순기능이고, 그래서 나스닥에서 저렇게 계속 혁신 기업들이 탄생을 하는데, 분명 돈이 엄청나게 거래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여기에도 보면 나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낱낱이 잘 얘기를 해놨으니까요. 읽다 보니까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이렇게 썼어요. 바둑에서 상대의 돌 3점 사이, 요 3점 사이 비어있는 공간을 호구라고 그러잖아요. 이 호구라는 말이 그곳에 돌을 넣는 순간 바로 잡아먹히기 때문에 호랑이 아가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노름판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순진한 투자자를 호구로 만드는 악당과 상품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이 책은 국내 투자자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위험 요소와 그 실체를 한 권의 스릴러물처럼 재미있게 나열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길 바란다 라고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 이제 제가 와이스트릿에 나온 거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그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요즘 어떤 분위기인지 뭐 아실 건데 혹시 불편하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했는데 아니요 약속은 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가겠다라고 했고 이대호 기자의 그런 되게 겸손하잖아요 보면 기자로서의 어떤 권위보다는 겸손하고 주린이들을 위한 그런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주식초등학교 머니투데이 시절에 그런 것도 했고 그때 구독자 수가 정말 얼마 안 될 때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 채널의 이름이 주식초등학교고 여러 가지 그 기본기에 대한 그런 PER 설명, PBR 설명 이런 걸 더 재밌게 제가 잘 설명을 해놨길래 우리 회사로 오세요 해서 저희 인피니티 사무실에서 한번 찍었었죠. 그때 여러 가지 이제 뭐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주식을 매도할 때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해줬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대중들한테 좀 더 쉬운 방법으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저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좀 몰입감 있게 얘기를 하는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제가 축구하는데 뭐 축구장까지 따라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게 슈퍼개미 뭐 김모 씨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그 이대호 기자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오픈 마인드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런 어떤 적극성 그리고 오픈 마인드 그런 게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또 되게 중요한데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책을 통해 우리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길 바란다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 관계. 그 사람 관계에 있어서의 이제 원칙이 뭔가 그게 제가 그 와이스트릿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얘기는 좀 안 하고 왔었는데 앞으로도 우리 상류시비 채널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뭐 자녀분들하고 많이 보시니까 우리가 사람 때문에 큰 공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도 이대호 기자랑 그 슈퍼개미 그분하고의 저희 형님하고 같은 대학원에 다녔기 때문에 거기 같이 뭔가 먹으면서 출연을 했었었죠. 그 출연을 해보고 제가 돌아오면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운 점이 뭐였냐면 주식시장은 제가 거대한 자연과 같다라고 투자의 본질에서 써놨었는데요. 저 투자의 본질 저기 있네요. 그 책에 제가 어릴 때 그 뒷동산에 저희 작은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다가 명절 때 그 뒷동산에 잠시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좀 헤매다가 뭐 눈도 막 내리는 거예요. 설 때였었나 보네요. 그리고 뭐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잘 다행히 내려왔는데 그때 아버지한테 큰일 날 뻔했다고 뭐 뒷동산이라고 해서 올라갔다가 그 길을 잃어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자연 앞에서 겸손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뭐 바다를 가든 강을 가든 이 자연이라는 게 그 한 번씩 그죠 여름철 물사고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내 마음이 그 방심을 하고 자연 앞에서 좀 오만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주식시장에서 30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이 정말 거대한 자연이에요. 거대한. 아니 주식시장이 무슨 거대한 이게 무슨 자연이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죠? 예.
여러 가지 동물적 본능도 갖고 있고 그 거대한 어마어마한 인간들이 여기서 뭐 매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투기적으로 매매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투자라고 매매를 하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시세라는 게 막 만들어지는데 이 적정 주가 가치, 이 밸류에이션에 의한 적정 주가 가치도 존재를 하지만 그 여러 수많은 사람들의 이 동물적 본능 때문에 이 적정 주가 가치를 벗어나서 거품도 됐다가 막 이 다시 투매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저평가된 영역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 인간의 본성과 인문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하루하루가 또 새로운 역사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그죠? 새로운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이 슈퍼게임이 그분이 혼자서 이 거대한 시장을 상대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자기 관리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그 팀 저희 회사 지금 11명의 교육생들이 지금 5명이 와 있는데 이 16명이 매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해도 이 시장을 제대로 따라가거나 비트하기 있는 게 어렵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한번 잘 보시면 뭐 최근에 문제가 또 있었던 또 다른 분들도 보면 작년 연말이나 올 초나 보면 시장을 다 이해하고 있고 시장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때 한마디로 약간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정말 그 에베레스트 원정대 그 가끔씩 사고가 나시잖아요. 보면 정말 베테랑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해도 사고가 한 번씩 나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K2나 뭐 그 유명한 그런 곳을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이 좋아서 정말 날씨가 좋아서 아무 그런 날씨의 변화가 없어서 운이 좋아서 내려올 수는 있지만 그런 식의 등반이 반복되다 보면 반드시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식 시장에 한 번씩 보면 그 시장을 너무 그렇게 좀 오만한 마음으로 또 그리고 시장의 참가자들 시장에는 여러 참가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에 대한 그런 분들이 또 공통적으로 이제 뭐 기관욕을 좀 많이 하시는데 자세히 보시면 국민연금 우리의 노자금이에요. 다 우리 개인들 자금이죠. 그러면 보험사, 은행 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금들 다 우리 개인들 자금이에요. 펀드 매니저들 펀드에 가입한 자금들 다 개인들 자금이잖아요. 보면 다 우리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뭔가를 뭐 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돈들이 다 우리 돈입니다. 우리 돈. 네. 그런 식으로 보면 어떤 기관들이 대단한 이제 악의 축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얘기고요. 그런 프레임을 막 씌워서 시장에 있어서의 그런 약간 그런 오만한 모습들 이런 거 보면 제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댓글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고 그 사람의 포지션이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의 주식시장에서의 향후 미래가 솔직히 보입니다. 미래가. 그런 측면에서 좀 말이 길었는데 우리를 공격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 위험 인물을 분별하는 방법은 시장 앞에서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항상 제 자신도 혹시나 제가
교만한 마음이 생길까봐 항상 경계를 하고, 그래서 저에 대해서 가끔씩 뭐 이렇게 지적하시거나 그런 부분도 제가 자세히 봅니다. 혹시 내 마음의 교만한 마음을 혹시 지적하는 부분인가. 그리고 뭐 제가 좀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작년에 페드가 이 정도면 금리 이제 그만 올리지 않을까요? 뭐 최근 20년간 데이터만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많이 틀렸는데, 실제로 40년 전에 그런 물가 공포 때 폴 볼커가 그렇게 올렸던 거, 그런 역사적인 지식이 제가 미천했던 거죠. 그런 때 다시 옛날 것도 공부를 하고 하면서 항상 계속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오늘은 길게 이 책을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큰일 났네요. 요 얘기만 가지고 지금 15분이 지났네. 네, 그러면 다시 빠르게 신문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요. 너무 시간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그 제로 탄산 음료에 쓰는 아스파탐 발암 물질 분류, 요 기사이고요. 이게 예전에 제가 좀 읽었던 우리 아이에게 과자를 주느니 담배를 줘라. 그분이 롯데제과 출신 부장님이 쓰셨던 책이었을 거예요. 그 책을 읽어보고 뭐 깜짝 놀랐었죠. 여러 가지 우리가 먹는 이 과자에 들어가는 뭐 색소부터 해서 향료, 그리고 이 설탕도 실질적으로 순수한 설탕이 아니라 뭐죠? 가공된 이런 설탕이라든지, 아니면 이 설탕을 대체한다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뭐 사카린이라고 했죠.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뭐 오히려 더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암연구소가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고 하네요. 아스파탐을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이비군 물질로 분류할 것이라고 보도했고요. 아스파탐은 설탕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제로가 붙은 무설탕 음료라든지 무설탕 캔디, 껌 등에 널리 쓰이고 있는데, 과거 다른 물질에 대한 유사한 IARC의 판단으로 해당 물질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제조업체는 물질을 교체하는 등 파장이 상당했다고 전합니다. 화학물질 등 각종 환경 요소의 인체 암 유발 여부와 정도를 5개 군으로 분류 평가해 오고 있는데, 이 아스파탐이 분류될 발암 가능 물질 투비군은 인체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이 분류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군은 인체에 발암성이 있는 물질이며 담배, 성면, 다이옥신, 벤조피렌, 가공육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 아래의 2A군은 발암 추정 물질로 붉은 고기, 고온의 튀김, 그리고 질소 머스터드, 머스터드도 그렇네요. 그리고 우레탄 등이 속하고요. 아스파탐이 속할 예정이 2B군에는 납, 쿠멘, 디곡신, 이소포론 등이 있다고 하네요. 2000년대 초반에 이탈리아에서 쥐에게 발생한 암이 아스파탐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었고요. 프랑스에서는 성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관찰 연구를 진행했더니 아스파탐을 포함한 인공 감미료를 다량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프랜시스 헌트 우드 국제감미료협회 사무총장은 IARC는 식품안전기구가 아니며 여기서 아스파탐에 대한 평가는 과학적으로 포괄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연구에 과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제가 몸이 좀 예민하다 보니까 이 색소가 많은 음식 있잖아요. 먹으면 바로 이제 두드러기도 나고, 예전에 지금은 비타500 이런데
합성 보존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예전에 합성 보존료 들어가 있을 때는요, 딱 비타500 먹고 나면 천식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 뭔가 몸에 안 좋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 롯데제과 부장님이 썼던 그 책에도 이 쥐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했던 게 아질산 나트륨 있잖아요. 스팸 같은 경우에 보면 아질산 나트륨 몇 퍼센트 이렇게 그게 이제 합성 보존료로 쓰이는데 그 아질산 나트륨을 일정 비율을 양을 쥐에게 먹였더니 쥐가 즉사하더라.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당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대안이 나왔는데 인공적인 거는 항상 보면 조금 조심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다음 기사는 분수대 여성의 인지 노동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심세롬 중앙홀딩스 커뮤니케이션 팀 기자님이시네요. 얼마 전 인지적 구두쇠라는 심리학 용어가 예능 프로에 소개돼서 눈길을 끌었다. 예능 프로를 잘 안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는지 몰랐네요. 돈에 인색한 구두쇠처럼 현대인이 생각을 아끼며 뇌의 인지 기능에 에너지를 적게 쓰고 산다는 개념이다. 1984년 심리학자 수잔 피스크, 셸리 테일러 두 교수가 발표를 했네요. 벌써 40년 전에 발표한 내용이다, 그죠? 고정관념, 편견 등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인간 비이성성의 원인을 탐구한 결과였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게 이런 게 우리가 인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렇게 왜 저러지라고 이래 생각을 안 하고 나의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아마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뇌과학 전문가인 정재성 카이스트 교수는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에너지를 쓰는 전체의 한 23%를 쓰는 기관이 뇌라고 합니다. 최소 에너지로 생존하기 위해 인지적 에너지를 아껴 쓰는 태도를 유지한다고 설명을 했고요. 제대로 판단하려면 정보 탐색, 수집, 추론, 결정 등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데 이에 부담을 느낀 뇌가 대충 생각하고 빨리 단정 짓는 습성을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 했다는 것이다. 야, 그렇군요. 야, 이 주식시장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오런 버핏이나 찰리 먼거나 이런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새로운 것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잘 못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겠네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몸의 에너지를 막 어릴 때처럼 막 그렇게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뇌도 활동을 그렇게 액티브하게 못 하는데 그러다 보면 대충 생각하고 빨리 단정 짓는 습성이 있는데 주식도 용대리가 주식을 잘한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용감한 대리.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보면 좀 이렇게 선입관, 네, 그리고 빨리 단정 짓는 그런 상사분들이 많으셨는데 그게 이 과학적으로 이런 이유였기 때문이네요. 모두가 머리 쓰기를 귀찮아하는 시대, 인류의 절반인 여성이 혹독한 인지노동에 시달린다는 주장이 최근에 나왔네요. 앨리슨 다밍거 위스콘신대 교수가 2019년 발표한 인지적 차원에서 본 간의 노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The Cognitive Dimension of Household Labor가 원제목이네요. 이 다밍거 교수는 가사 육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큰
정신적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집안일의 산술적 분담이 잘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전체를 파악 관리하는 총사령관 역할을 여성이 도맡아 두뇌 피로에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가정을 경영하고 유지하는 데는 예측, anticipate, 그리고 규정, identify, 결정, decide, 관찰, 모니터, 이 네 단계의 인지 활동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인데,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일만 해도 주변 환경을 살피고, 이건 모니터링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측을 하고 사교육 문제를 꺼내고 어느 학원에 다닐지 정하고 지속해서 확인하는 데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요리, 청소 등 집안일도 마찬가지인데 35쌍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예측과 관찰 두 영역에서 특히 여성의 부담 가중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학설에 동의하든 안 하든 선입견과 비방이 만연하고 저출산 비혼이 느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다 잘 이해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덜 생각하고 덜 책임져서 잘 되는 일은 세상에 없다는 것도 좋은 거 배웠네요. 보통 예전에 지금은 남녀 이렇게 경제활동을 많이 또 하시잖아요. 보면 맞벌이, 소위 말해서 맞벌이도 많이 하시는데 옛날에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남편이 집에 와가 당신이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경우도 많았는데 옛날에는 애들도 숫자도 많았잖아요. 애가 한 명도 아니고 2명, 3명. 그러면 정말 애들에 대한 모니터링부터 시작해서 관찰, 거기에다가 애가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예측, 애가 뭘 줘야 잘 먹을지, 어떻게 또 해야 또 학원을 잘 갈지, 여러 가지로 그런 거 보면 정말 이 인지적 노동이 대단하네요. 그래서 작년에도 작년 연말에 그런 기사 나왔었잖아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연령대별로 누가 주식 투자를 제일 잘했나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30대 여성분이 주식 투자 수익률이 제일 좋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여성분들이 항상 이래 마트나 어디를 갔을 때 보면 비교를 하잖아요. 네. 홈플러스랑 이마트는 저기는 이마트에서는 우유를 싸게 팔고 홈플러스는 그 과일이 좋아 하면서 항상 비교 그게 이제 이 상대적 밸류에이션을 비교하고 그런 가치 판단 그리고 액션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뭔가를 사야 된다. 그런 밸류에이션 작업과 그리고 실제로 액션 이걸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남성이 여성보다 그런 경험이 부족하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수익률도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뭐 방송에서 한번 한 적도 있었는데 그거 외에도 이런 인지적 노력을 많이 하신다 그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관찰하고 예측하고 규정을 해서 이제는 이거구나라고 규정을 해서 또 결정. 네. 좋은 기사를 봤습니다. 그 다음은요. 조은경의 돈의 세계 3대 수출 산업의 빅사이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은경 교수님이 항상 이렇게 짧으면서 참 인사이트가 있는 기사를 칼럼을 쓰시는데요. 역사는 되풀이 된다. 무대 위에 주인공이 바뀔 뿐이다. 이거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주식의 역사는 반복되고 항상 주인공만 바뀝니다. 주인공만. 지금은 언제와 비슷할까?
인공지능 AI 빅사이클 훈풍의 주역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었다. 혹자는 이런 상승을 보며 1999년 닷컴 버블 형성 시기와 비슷하다고 지적을 하는데 인터넷처럼 AI가 기술 발전을 장기간 견인할 거라 옳은 지적은 아니라 본다. 조업 일수가 늘었지만 이달 10개월 만에 월별 수출 실적이 증가세로 바뀌었다. 역대급 무역 적자에서 벗어날 전망인데 수출 중심 국가에서 잘 나가는 자동차와 2차 전지 외에 세 가지 빅사이클을 그려본다. 반도체 빅사이클이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부진하다. 네, 수요가 부진하죠. 바닥 논쟁 속에서 파운드리 확대,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립, 생성형 AI 시장 덕에 큰 시장이 열릴 수 있다. 가늠자 역할에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도 개선돼서 업황 최저점은 통과했다. 와, 어제 아침에 발표된 걸 벌써 언급을 하셨네요. 좀 이따가 다음 기사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대해서 있으니까요. 설명을 드릴게요. 조선 빅사이클이다. 원자재 가격 변동과 인력 수급이 문제나 2003년 빅사이클 초입을 떠올리는 시각이 늘고 있다. 친환경 규제와 높은 성과의 고부가 가치 LNG 선박 수주로 2025년까지 매년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늘 전망이다. 조선주들 상당히 좋은데요. 그 다음 OLED도 빅사이클이다. 그간 OLED 산업은 스마트폰 중심으로 성장을 했죠. 이제 2024년 OLED 아이패드, 2027년에는 OLED 맥북 출시로 IT OLED 시장이 열려서 애플향 국내 산업이 덕볼 것이다. 헤지펀드계의 대부이자 빅사이클의 연구로 유명한 레이 달리오는 2025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기 침체가 올 거라 예측했다. 세계은행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4%로 기존 전망보다 0.3%포인트 낮췄고요. 중국과 미국의 내년 성장률도 대폭 낮아졌다. 우리는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나아서 다행이다. 경기 침체 여부를 떠나 새로운 사이클에 적응을 하며 우리 위치를 늘 가늠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 네. 항상 이 위기감이 고조됐을 때가 항상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싸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기사는 바로 마이크론 실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서 그런지 어제 많이 조회를 하셨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15,000명이 그 영상을 보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국 월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죠. 이 부분은 어제 아침 그 최플미 제로 상무랑 같이 하는 그 최플미에서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쭉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 실적 내역은 한번 쭉 보시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몇 가지만 볼게요. 그동안 스마트폰과 개인용 PC 수요 둔화 속에서 반도체 주문이 지속해서 감소했지만 최근 전자회사들이 재고를 소진하면서 고객단에서 지금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죠. 다시 구매에 나선 역량인데 마이크론의 재고 자산도 82억 3,300만 달러 약 10조 8,400억 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해 1.3% 증가에 그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산제이 메어로트라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는 이날 3분기 매출과 총 마진, 주당 순손익이 모두 예상치의 중간점 이상을 달성했고 메모리 반도체가 수익의 바닥을 지나갔다고 믿고 있으며
수급 균형이 점차 회복되면서 마진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실제로 컨센보다 좋게 나왔는데 그런데 가이던스가 조금 가이던스가 우리는 엔비디아가 얘기한 것처럼 50%는 아니더라도 3Q에 대한 좀 가이던스를 좀 좋게 얘기해 줬으면 했는데 가이던스가 미지근했었어요. 마이크론은 오는 6월에서 8월 4분기 매출의 경우에는 최대 41억 달러 약 5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월가의 평균 추정치가 38억 7천만 달러 약 5조 900억 원을 넘어선다. 여기는 또 추정치를 넘어선다고 되어 있네요. 다만 마이크론은 지난해부터 이어오던 감산은 당분간 이어질 것임을 밝혔다. 이것도 중요하죠. 예. 감산을 좋아져 하면서 다시 생산을 늘린다 이래버리면 반등이 들어서려다가 다시 또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글로벌 빅3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올해 모두 감산에 돌입하면서 시장 수요가 조정된 만큼 안정화를 찾아가기 위해 지속적인 감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메어로트라 CEO는 최근 디램과 낸드 모두에서 웨이퍼 투입량을 더 줄여서 감산 규모가 30%에 근접했다면서 2024년 회계 연도에도 웨이퍼 투입이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고요. 김선우 연구원은 마이크론이 감산폭을 기존에서 25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은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수요 회복을 자극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 2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반등에 나설지 주목이 되는데 지금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지난 분기에 6천억이었는데 지금 2,088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난주 1,777억 원에서 소폭 조정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낮습니다. 14년 만에 최악의 실적이었던 직전 1분기 영업이익 6,400억보다 더 쪼그라든 규모지만 시장 분위기를 반영해 전망치가 다소 오른 것이다 하는데 2천억 가지고는 너무 약하죠. 전자주가가 73,400원까지 찍었었네요. 네, 찍었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죠. 시티그룹의 이세철 연구원이라고 거기 계신데 시티그룹이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4조 7천억에서 7조 1천억으로 상향 조정했네요. 엄청 올렸다 그죠? 1Q가 6천억, 2Q가 2천억인데 그럼 8천억이면 3, 4Q가 다 합쳐서 한 1조, 3조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조 7천억 예상을 했던 건데 7조로 늘렸으니까 요게 중요한 부분이죠. 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적자 컨센도 한 달 전에는 3조 2,447억이었다가 이날 기준 2조 9,997억 해서 여전히 3조 정도 적자 난다고 지금 그렇게 컨센이 형성돼 있고요. 특히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하잖아요. 이 HBM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하이닉스는 인공지능 이 AI 시장 성장세에 올라타면서 수요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황민성 삼성연구원 연구원이 AI 제품을 선도하며 판매 가격이 좋은 SK 하이닉스는 시장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반도체 투자가 어려운 게 우리가 이 성장주 투자를 하실 때는 성장주는 계속 PER을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 이익이 30%씩 증가하면 지금은 1조를 버는데 내년에는 2조를 벌면 똑같이 가격이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10조 10총인데 내년에도 10조면 2조 버는데 10조면 PER이 5배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계속 올라가는데 이 시클리컬 기업은 PER 보면서 따라갔다가는 폭망합니다. 폭망.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게 성장주인지 시클리컬인지 아니면 자선주인지 배당주인지 그거
자산군별로 이제 투자하는 그 방식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시다 보니까 이제 PER로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시클리컬은요, 내년의 예상 어닝에 대한 그 예측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 1조가 났으니까 내년에 2조가 난다라는 이 가정, 어썸션 자체가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클리컬은 함부로 PER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최종 소비재를 파는 그런 기업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벌써 애플의 아이폰이 뭐 얼마가 팔렸는데 내년에도 이런 추세면 얼마가 팔리겠다, 이 예측이 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최종 소비재가 아니라 기업들의 뭐 클라우드도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쓰는 거니까 기업들이 쓰는 최종 소비재이기도 하네요. 클라우드를 안 하면 이 비용 관리에서 뒤떨어진다 해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가는 분위기며, 내년 내후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년에 2조, 내후년엔 3조 이런 식으로 PER을 보면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반도체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 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마지막 기사네요. 벌써 빨리 했더니 다 했네요. 상속세를 냈나요? 그러면 당신은 상위 6.4%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를 내면 6.4%. 연간 사망자의 6% 이상이 상속세 납부 대상인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부동산값 상승에 따라 상속세 납부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국세청이 29일 이런 내용의 2023년 2분기 국세 통계를 공개했고요. 이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상속재산 가액은 총 56조 5천억이나 되네요. 납세 인원은 19,506명으로 각각 집계가 됐고, 5년 전과 비교하면 납세 인원이 11,000명이나 늘었고요. 상속재산 가액도 35조 9천억이나 급증을 했습니다. 통계청의 3개년 연평균 사망자 수가 30만 5,900명을 기준으로 보면 상속세 납부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4%로 추정된다고 국세청이 밝혔네요. 총 상속재산 가액 기준으로 10억에서 20억 원 구간이 8,510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전체 상속 납세 인원의 42.6%나 차지하네요. 10억에서 20억 원짜리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이들 구간의 납부세액이 6,51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7,600만 원 꼴이라고 합니다. 배우자 등 각종 상속 공제와 비과세, 비용 인정 등으로 실제 과세 표준이 낮아지면서 전체 상속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불과한 셈이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뭐 쭉 나오는데요. 20억에서 30억이 한 3,000명, 30억에서 50억이 1,917명, 이렇게 돼 있고요. 쭉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에 법인세 신고 법인은 지난해 98만 2천 개로 이 가운데 절반이 47만 3천 곳이 총 법인세 부담세액 87조 8천억 원을 부담했고, 코스피 상장 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30조 3천억, 전체 법인 총 부담세액의 34.5%를 차지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비가 또 와가지고 그죠? 참 밖에 보면 녹음이 굉장히 우거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눈이 좀 또 즐겁네요. 네, 이번 주말도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